안녕하십니까. 전 이대 여성암병원 유방갑상선암센터 백남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성암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인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방암 하면은 옛날에는 거의 없었죠. 옛날에 한국의 여성암 그러면 자궁경부암, 남자는 위암이었지만 2001년도부터 여성암 중에서 가장 많은 암이 사실 유방암이었는데 중간에 갑상선암이 잠깐 많았었어요. 이제는 모든 선진국들이 여성암 중에 가장 많은 게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기 주위, 자기 가족이나 친구 가족에 암이 없는 가족이 없을 정도로 그 암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여성의 평균 수명이 87세입니다. 남자는 이제 79세인데 결국 여성이 자기 평균 수명 사는 동안에 암에 걸릴 확률이 3사람 중에 1사람이고 남성은 5사람 중에 2사람이에요. 이만큼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위 친구들이나 그 가족에 암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았을 때는 암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덜 발생했고 그 다음에 설령 암이 있어도 그 발생하는 것을 몰랐었죠. 진단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진단 기술이 아주 발전을 해서 진단이 다 되고 또 조기 진단에서 조기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치료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결국은 암이라는 것은 선진국 병이에요.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암이 거의 없었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단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암이 발생을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진에 보듯이 OECD 국가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암 발생 빈도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 사망 원인, 병인별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1988년도부터는 암이 가장 많아요. 이게 두 번째는 현재로서는 심장병, 세 번째는 뇌졸중, 네 번째는 여자는 폐렴이고 남자는 자살입니다. 어쨌든 사망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남녀 통틀어서 암이 제일 많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자기 평균 수명 사는 동안에 3명 중에 1사람이 암에 걸리고 남자는 5사람 중에 1사람이 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 OECD 국가로 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삶의 환경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결국 잘 사는 나라일수록 오래 살게 돼 있어, 오래 살게. 근데 이상하게 잘 사는 나라에 암이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른 잘 사는 나라는 감염성 질환, 옛날에는 뭐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걸로 결핵으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거의 그런 게 없고 옛날에는 못 살았을 때는 영아 사망률, 그러니까 뭐 한 달도 안 돼서 죽거나 100일도 안 돼서 죽거나 1년 안 돼서 죽거나 이런 것 때문에 100일 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환갑잔치면 오래 살았다고 생각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9세, 87세 이렇게 오래 살게 되니까 결국 암도 결국은 나이에 따라서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나이에 따라서 왜 많이 생기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많죠. 옛날에 우리가 무슨 미세먼지 걱정을 했습니까? 무슨 발암물질 걱정했습니까? 환경 뭐 이런 호르몬을 걱정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경제 수준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의 원인은 한마디로 하면은 환경적 요인이 제일 문제야. 근데 환경 속에 결국 음식도 있고 뭐 공해도 있고 수질 오염도 있고 뭐 미세먼지도 있고, 그런데 그중 환경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잘못된 식습관. 그러니까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게 뭐냐, 옛날에 우리 고기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뭐 특히 젊은 사람들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많이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저도 좋아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토속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고지방 고칼로리의 음식이 우리의 여러 가지 대사성 질병, 그 대사성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에요. 그 다음 뭐 고혈압도 있어요. 당뇨병도 있어요. 뭐 비만으로 생기는 오만 가지가 다 있는데 이런 그 음식이 가장 중요한 암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거.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그 65세 이상이 전체 12.5%고, 그리고 홍콩은 15.7%고, 그 다음 싱가포르 13.1%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13.1%예요. 그러니까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65세 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예요. 그리고 7%를 넘어서 14% 이상부터는 고령 사회고, 그리고 20%를 넘어오면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거의 고령 사회로 다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암이라는 것이 이렇게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이런 음식이 중요하지만 결국 나이가 든 사람이 많을수록 당연히 그 암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보면은 1999년에서 2012년도를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남자는 97%가 증가했는데 암 환자가, 여자는 157%예요. 그럼 왜 최근에는 여성들이 더 암이 많이 발생하는가? 옛날에 여성이라는 것은 사실 뭐 시집 가면 그게 취직 겸 뭐 시집이라고 하는 거죠. 애 낳고. 근데 그러면서 시집 가면은 뭐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애나 뭐 그 시어머니나 또 가끔 남편이 속썩인다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있지만, 지금은 여성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여성도 돈을 많이 벌지만 그래서 좋죠. 그렇지만 돈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또 회사에서 스트레스 당연히 맞죠. 그런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위험 환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 그 일종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중에 특히 스트레스 같은 거. 그리고 또 여성들은 최근에 정말 시집을 늦게 가잖아요. 늦게 가고 때로는 이제 시집을 가더라도 이게 빨리 그 직장 다니는 것을 다시 또 회사 가야 되니까 애도 날똥말똥하고 낳는다 하더라도 한 명. 지금 서울의 그 젊은 커플은 0.8명이에요. 한 명도 아직 안 나요. 세종시는 1.6명입니다. 한 커플이. 이만큼 애를 덜 낳는 것은 이게 빨리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애를 낳으면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어떤 그 원래의 본업에 갈 수 있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여성분들이 옛날에 그런 위험 요소, 환경적 요인을 별로 생각지 않은 데 비해서 최근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는 1999년에서 2012년까지 97% 암 환자가 늘었지만 여성은 157%가 늘은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은 이 남자는
한국이나 일본은 사실은 위암이 가장 많잖아요, 현재. 근데 서양에서는 다 전립선암이에요, 전립선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년 내지 뭐 20년 되면은 남자 암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그 시험 문제 내면 틀림없이 전립선암일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위암인데, 여성을 보더라도 여성은 보면은 이제 선진국은 다 유방암이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갑상선암으로 돼 있지만 갑상선암이 많이 생기는 요인이 현재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유방암을 검진하러 왔다가 우리는 갑상선까지 체크를 해주거든요. 근데 갑상선의 그 체크하는 기술이 이게 초음파 가지고 보통 해요. 근데 일본은 한 0.7cm 돼야 찾아내요. 미국은 1cm 넘어야 찾아냅니다. 근데 한국은 4, 5mm도 초음파로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그 4, 5mm. 그러니까 결국 뭐 성냥골 그 끝에 그 크기만 할 때도 벌써 밖에서 가느다란 세침 세포 검사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즉 의술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갑상선암이 많은데, 사실은 갑상선암은 거북이암이기 때문에 이 천천히 자라요, 거북이암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치료할 수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암이 발견되면 또 그냥 놔둘 수도 없어요. 이게 차라리 뭐 검사를 안 하고 있었다면 뭐 그냥 두고 볼 수 있지만, 검사했는데 암으로 나왔으면 누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그만 놔두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 갑상선암이 발견되면, 이제 발견이 되면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면은 거의 99% 완치가 돼요. 근데 일본이나 그런 미국 같은 데서는 늦게 발견하니까 그렇게 100%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일찍 발견해서 뭐 처음부터 마음고생한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돈이 많이 든다 하지만, 결국 모든 병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완치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갑상선암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 차트에 보면 있지만, 사실은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 이 차트에서 보면 위암이 사실은 일본에서 완치율이 제일 좋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위암을 전공했죠. 이게 위암 제가 2,500명 이상 수술했고, 또 백남선 위암 수술법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일본에서 위암에 대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훨씬 완치율이 높습니다. 완치율이라는 게 뭐야? 이 암은 보통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을 따지는데 5년 생존율이 일본보다 높은 거예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그 다음에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유방암 하더라도, 유방암 그러면 옛날에는 서양 여자들의 병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ECD 국가에 들었기 때문에 유방암이 이제 제일 많은 현상이 됐는데, 유방암도 뭐 일본, 캐나다, 미국보다도 한국이 훨씬 더 그 완치율이 높습니다. 근데 5년 생존율이 91%, 10년 생존율이 84%. 이것은 일본, 캐나다, 미국보다 훨씬 완치율이 높은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의료 수준이 이만큼 많이 발전한 거죠. 오늘의 주제인 그 유방암, 과연 유방암이 지금 대강 말씀드렸지만 왜 많이 생기나? 제일 중요한 거가 이 암자를 보면은 입구자가 산처럼 쌓여 있는 한자 아시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환경 요인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환경 요인 중에서 중요한 거가 음식이라는 뜻이죠. 유방암도 결국은 고지방, 고칼로리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옛날엔 고기도 못 먹었고 그렇잖아요. 뭐 시래기 먹고 뭐 정말 푸성기 먹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맛있는 걸 찾다 보니까 뭐 단백질도 그렇지만 또 지방질이 있어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질 많이 먹게 되죠. 뭐 우리 돼지고기도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지만 이게 기름기가 너무 많은 걸 먹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유방암뿐만 아니라 이런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병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고지방 고칼로리의 음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은 또 중요한 거가 뭐 유전적인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두 번째는 그 폐경 후에 여성분들이 그 호르몬 대체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옛날에는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폐경 증상, 뭐 식은땀 나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뭐 모든 게 귀찮고 잠 안 오고 이럴 때 다 호르몬제 줬어요. 호르몬제 주면은 한 달 보름이면 완전히 청춘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을 미국에서 18,000명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모양은 똑같은데 하나는 호르몬제를 준 그룹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호르몬제 아닌 걸 그러니까 위약을 준 거죠. 가짜 약을 준 거 했더니만 호르몬제 준 사람은 폐경 증상도 빨리 없어지고 골다공증 같은 것도 덜 생기는데 이 위험한 이런 유방암이 거의 26% 위험성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가능하면은 주지 마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외과 의사들은 유방암을 치료하니까 유방암 안 걸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우리 어머니도 뭐 우리 이모도 먹었는데 괜찮다고 이제 말하고 처방을 하는데 괜찮을 수 있죠. 100명 중에 74명은 괜찮으니까. 이게 그 선생님 말씀이 괜찮다는 게 틀린 게 아닌데 우리 유방암을 치료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안 먹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갱년기 증상은 있고 이게 이걸 유방암 위험도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는가. 이게 갱년기 증상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유방암 위험성도 높이지 않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계의 큰 제약회사들이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약간 그 옛날보다는 유방암 발생 빈도를 적게 하는 약도 있지만 사실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는 음식. 결국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콩 음식이 제일 좋아요. 거기에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있으니까 이게 아주 천천히 그러니까 폐경 증상을 천천히 없애지만 그 유방암 발생 빈도는 아주 낮추는 거죠. 이게 서양에서도 있어요. 서양에서는 뭐 아마시라든지 승마라든지 여러 가지 서양에서는 뭐 이런 석류도 먹이고 그 달맞이유도 먹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 크로바라고 해서 클로바 잎 알잖아요. 크로바가 잎이 빨간 거 이런 거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천합니다. 옛날에는 약국에서 사는 호르몬제를 추천했지만 지금은 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나는 유방암 걸려도 좋아. 그러면 주면은 금방 증상 좋아지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유방암은 이런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과 이런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안젤리나 졸리처럼 그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유전적인 유방암이 한 5 내지 10% 있지만 한국은 거의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어머니가 만약 엄마가 유방암인데 우리 딸 어떡하지? 괜히 죄책감 미리 갖지 마시고 요새는 그 유전자 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유방암이요. 미국은 옛날부터 1등이고 여성암 중에. 그리고 지금도 증가해요. 이게 매년 1.1%씩 증가를 합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이렇게 뭐 OECD 국가에 들었지만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년에 유방암 발생 빈도가 6.1%씩 증가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 한국은 경제적으로 또 여러 생활 습관도 이게 옛날의 그 서양처럼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가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계속 그 발전하는 상태의 유방암 발생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유방암 발생 중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때가 언제냐면은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에요. 이게 그 한 10년 전만 해도 40대 후반에 제일 많았거든요. 요새는 50대 초까지 넘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됐고 그 잘 사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도 달라졌고 음식도 달라졌기 때문에 서양화의 그런 패턴으로 서양에서의 그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래프 보시면 바로 볼 수 있는데 40대 후반이 가장 꼭지점을 찍고 있잖아요. 근데 갈수록 이렇게 50대 초, 이제 이렇게 언젠가는 60대 초, 이렇게로 변할 겁니다. 그것은 이미 서양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모든 거가 거의 제 생각은 그래요. 이 한국말의 타산지석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여러 가지 문화든 무슨 생활 습관이든 모든 게 결국 선진국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의미도 많이 있지만 선진국의 과거의 현상대로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뭐 일본, 미국 뭐 부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뭐 시행착오했다 할까? 그 사람들이 겪었던 과거 나쁜 점들을 미리 피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을 봐서 선진국들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봐가지고 이 타산지석, 이게 나쁜 건 피하고 좋은 건 따라서 하면 우리나라는 큰 고통 없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지금 그 갈색이 폐경 후의 여성 유방암입니다. 그 남색이 폐경 전인데 결국은 옛날에는 폐경 후의 여성 유방암이 적었는데 지금은 52%대 48%. 그러니까 폐경 후 유방암이 더 많아진 거예요.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방암은 이제 폐경 후가 꼭지점을 찍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또 사실은 우리나라는 정말 의학 천국입니다. 의술 천국이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가 정책이 굉장히 좋은 거죠. 아마 여러분들 40이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다 예를 들어서 유방도 검진을 해주잖아요. 그걸 해주니까 조기 유방암이 많아진 거예요. 조기 유방이 많아지면 결국 뭐예요? 완치율이 좋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유방암 1기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 2기가 두 번째 많고, 그 다음 0기, 그 다음에 3기, 4기예요.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하더라도 3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 4기가 많고, 그 다음 2기, 이렇게 높은 기에 그런 유방암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말 얼마나 다행이에요. 결국은 이게 국가가 의료 정책을 잘 하고 있고 또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이제 다들 그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검진을 받아서 이렇게 조기 유방암이 많이 생김으로써 또 의사도 편하게 됐죠. 결국 뭐가 편해? 완치율이 높으니까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드는 거죠. 이만큼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유방암이 만약 아무리 작아도 2cm 미만이라도
암에 걸리면 서양에서는 가슴이 요만한데 그 2cm 분이 암이 아닌데 다 떼냈어요. 그 떼는 유방을 다 뗄 뿐더러 유방 밑에 있는 근육도 떼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임파선도 다 뗐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그 유방 전절제술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항암제가 개발되고 나서 이제 조금씩 그 유방암 수술하는 게 예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재는 한국은 유방 보존 수술이라는 게 가장 많습니다. 거의 65% 이상이.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아직도 85 내지 90%가 유방을 다 잘라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이제 좀 살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이 유방암에 걸리면 재발 안 하고 오래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이제 미적 감각에 대해서는 아직은 덜 해요. 그렇지만 중국도 요새는 이제 많이 잘 살게 되어 가면서 이런 유방 보존 수술이라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랑일 수 있는데 제가 그 유방암 환자의 유방을 다 안 떼고 유방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치료, 수술법, 유방 보존 수술을 1986년도에 제가 처음 했습니다. 이게 86년도니까 지금 30년 넘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너 나이도 어린데 뭘 한다고 그런 치료를 시작하느냐. 야단 많이 맞았지만 그 당시엔 I believe that. 그걸 믿었죠. 왜? 그 당시 처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처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태리 국립암센터에 그 베로네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94세인데 그 사람 밑에서 잠깐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저 사람 말이 맞을 것 같다. 나도 내 당시에는 그 원자력병원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모든 암 환자들은 원자력병원을 찾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전체 한국 암 환자의 13%가 원자력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험도 제일 많지, 뭐 논문도 많지,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치료를 잘하는 게 되는 거죠. 요즘에 원자력병원이 그 당시 이제 이름이 한국암센터병원이에요. 그때는 뭐 삼성, 아산 있지도 않았죠. 그리고 서울대보다 뭐 이런 연대보다 카대보다 훨씬 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암센터병원이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력병원은 방사선 치료 시설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방 보존 수술을 한 경우에는 꼭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었어요. 지금이야 다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유방 보존 수술을 제가 이 한국에서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방 보존 수술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그 수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유방암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암 그러면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치료 방법을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그 생물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에는 유방암 그러면은 뭐 1기는 무슨 약, 2기는 무슨 약, 3기는 무슨 약, 4기는 그냥 더 센 약 합쳐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유방암, 물론 다른 암도 좀 일부 있지만 그 암의 성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은 호르몬제의 의존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느냐 혹은 프로제스테론 수용체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CRB2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타겟, 이게 표적 치료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런 세 가지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타겟 그시 될 수 있는 CRB2라는 게 아예 없는 것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없는 것을 요새는 3중 음성 그런 유방암이라 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또 생존율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르몬 의존성인 거가 거의 70 내지 80%예요. 그러니까 대개 유방암 수술하면은 항호르몬제를 대개 5년 정도를 치료를 합니다. 최근에는 또 7년도 하고 10년도 하지만 그래도 5년을 스탠다드 표준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2년을 더 주기도 하고 또 뭐 더 유방암 성질이 나쁜 경우에는 10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금 그 빨간 거가 사실은 그 파란 거가 유방을 다 떼는 거고 빨간 거가 유방 보존 수술하는 그런 그 숫자예요. 결국 지금 보시면 빨간 거가 2006년도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빨간 유방 보존 수술이 훨씬 많아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트렌드가 뭐냐? 모든 이거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게 아주 최소 침습 치료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때로는 아예 침습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뇌종양 그러면은 옛날엔 뇌에 암이 있으면은 무조건 머리를 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 3cm 미만이면 대개는 방사선 치료기로 치료를 합니다. 이 방사선 치료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이버 나이프도 있고 감마 나이프도 있고 이런 나이프가 붙어 있는 그런 기기들은 방사선으로만 하되 나이프, 칼 수술한 거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효과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유방암도 막 유방 밑에 근육, 겨드랑이, 임파선 다 떼는 것을 지나서 이제는 부분 절제를 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필요하면은 항암 치료를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그 표적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시대가 와서 암이라 하더라도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한국이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은 거가 2기, 1기, 0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유방암 어쩔 수 없이 다 뗄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작은 암이 유방 전체에 쫙 깔려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옛날엔 다 그냥 그 피부하고 유두하고 이게 유방하고만 절제를 한 후에 유방을 이제 성형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거의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유방 속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동시에 빼낸 곳이 납작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복부 살로 혹은 그 백, 실리콘 백 같은 걸로 이제 많이 넣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그 유방의 백 있잖아요. 뭐 물론 요새 배우들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 하는 것이 옛날엔 그걸 함으로써 암 발생도 좀 많았었어요. 옛날에 미국의 그 다우케미컬 이런 데서 나온 것은 그 백 표면에 발암물질이 있어서 나중에는 다 혈쇄 갔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이제 그런 확률은 매우 적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표면, 백의 표면을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하는 그런 특수한 또 제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설령 뭐 불행하게도 유방을 다 뗀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방 그 재건 수술이 이렇게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도 이제는 이 시간만 하면 물론 유방 보존 수술 자체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만 좀 많이 떼는 경우는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그 성형 수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게 부시는 아버지 아들이 대통령 있잖아요. 아버지가 대통령 할 때는 미국 여자의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방암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8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유방암이 미국은 천천히 그 더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8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방암에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이렇게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중요하다 이런 거고, 그럼 이제 결국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결국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게 체중이 증가하는 거죠. 이게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이게 미국의 아주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뭐 운동을 자주 할 수 있지도 않고 늘 어디 가도 자기가 운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어디 소비가 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게 뚱뚱해지는데, 그 뚱뚱해진 지방에서 결국은 에스트로겐이 나오기 때문에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같이 예를 들어 체중이 뭐 60kg가 똑같다 하더라도 이 좌측에 있는 사람은 상체가 하체보다 크잖아요. 우측에 있는 것은 하체가 상체보다 크잖아요. 근데 좌측에 있는 사람, 이게 하체가 상체보다 작은 사람이 심장병도 많고 유방암도 많고 당뇨병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우측에 있는 이 사람은 하체가 상체보다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조금 저렇게 뚱뚱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의는 그 사람의 체형을 봐도 알고 얼굴을 봐도 어떤 병이 생길 건가를 알 수 있어요. 저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명의는 이렇게 문에서 자기한테 오는 사이에 진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렸을 때는 뻥이겠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난 알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회진을 하면서 야, 저분 간이 나쁠 것 같지? 그러니까 진짜 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 얼굴이라는 거, 체형에 따라서 미리 그 어떤 검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 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게 참, 이 조각상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데이비상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좀 과장되게 해서 이렇게 사진을 만들었지만, 옛날에 이렇게 날씬했을 때는 이 데이비드 상이 이 친구가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큰 병이 안 걸렸을 텐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고혈압도 있을 거고 당뇨도 있을 거고 암도 많이 생겼을 거예요. 아시죠? 이게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로, 그 다음에 그 다빈치, 이런 사람이 이태리 3대 그 3대 예술가예요. 이제 유방에 이런 유두가 함몰됐다든지 피부가 함몰됐다든지 혹은 이렇게 멍어리가 있고, 이 사람도 보면 유두가 함몰이 됐어요.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은 암일 거라고 우리는 알죠. 우리는 어떤 때는 암이 있는데 이렇게 시골에 가면 대침으로 치료해주는 분이 계세요. 할아버지들. 근데 저게 이렇게 막 피부를 조사가지고 저게 고름이면 치료가 되는데, 암이면은 이 사람 암인데 대침으로 이제 시골 할아버지가 옛날 생각만 하고 대침으로 여러 번 찌르면 이제 낫는다는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했는데 암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염증이 있으면 바로 수술하면 안 돼요. 염증을 다 없애고, 즉 항생제 같은 거 써서 없앤 다음에 수술해야 빨리 번지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유두에서 이렇게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혹은 이제 뭐 피가 나온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은 꼭 전 몸살처럼 생겼지만 이게 유방이 커지고 색깔도 변하고 유두가 이렇게 함몰됐어요. 이 사람도 유방암이에요. 그러면 저 유방암을 다 떼면 그 공간을 어떻게 메꿀 수가 없어, 피부로. 그럴 때는 이제 항암제를 미리 쓴다든지 방사선을 먼저 해가지고 저걸 다 줄여가지고 이제 수술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수줍은 사람은,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저럴 때까지 병원에 안 와요. 자존심과 수줍어서. 이게 병은 항상 자랑을 해야 빨리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암이 있는데 뭐 수술하고 항암제 치료하자니까 겁나니까 미안하지만 뭐 종교적으로 치료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은, 이런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안수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필요하죠. 과학적인 치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분명히 효과가 좋은데 기도로 완치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학적인 치료를 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기도의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 정말 여담으로 뭐 누구는 뭐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뭐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이런 것을 너무 맹종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암은 과학적인 치료를 하면서 기도를 하든 좋은 섭생을 하든 뭐 긍정적인 생각으로 뭐 취미를 갖든 이렇게 해야 암 치료가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습진처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습진. 이게 늘 유두가 건조롭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집에 있는 연고 바르면 좀 괜찮다가 또 가렵고 보면 이 사람도 유두 주위가 이렇게 색깔도 변하고 유두가 약간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은 그 유두 밑에 있는 유방암이 피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폐제시 병이라는데 이런 경우도 결국 색깔이 변하고 유두가 좀이라도 이렇게 함몰되는 것 같으면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어떤 때 피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피가 나고 뭐 진물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담은 아니고 100명 중에 10명 내지 15명이 그 암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유선이 늘어났다든지 유선 속에 어떤 혹이 있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임신 중에 유방암이 생긴 거예요. 이게 임신 중에 유방암이 생기면은 임신 아닐 때 생긴 유방암보다 예후가 나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임신 전에는 자기 건강검진을 다 하고 별일이 없나 하고 나서 임신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도 말이에요. 이제는 결혼하게 되면 상대방의 건강검진을 서로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 건강검진을 해서 병이 있으면 치료하고 결혼하면 되지. 병이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서로 안 돼 그 불행한 것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도 유방암이 있어요. 이 우리 그 서양 책에는 1%의 유방암 환자가 남자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0.4%. 저도 거의 100명 가까이 남자 유방암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도 남자 유방암이 있어요. 근데 남자 유방암이 또 왜 생기냐? 유방도 없는데 사실은 유방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도 여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오는 거가 이제 나왔다가 빨리 이제 대사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 안 되는 경우 이렇게 그 유방암이 생길 수 있고 또 그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전자가 있으면 남자 유방암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전립선암도 생기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방암이 이렇게 생길 요인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진찰을 하게 되죠. 이게 의사가 이렇게 진찰하는 것 말고 모든 성인 여자는 자가 검진이라는 걸 해야 돼요. 언제 그 자기 생리가 끝나고 뭐 5일 내지 일주일 사이에 왜 그러냐면 생리 전에는 이렇게 가슴이 부풀고 아프고 탱탱하니까 뭐 작은 게 있어도 잘 안 만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생리 끝나고 한 5일, 7일 사이에 만지면 가장 부드럽고 아프지도 않고 이때 하는 게 가장 좋고 의사는 뭐 언제라도 오시면 진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젊은 의사는 겨드랑이 임파선을 만지는 것도 이게 눕혀가지고 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겨드랑이 임파선이 유방암 때문에 있나 없나 할 때는 꼭 앉혀서 이게 손으로 긁으면서 만져야 만져집니다. 결국 이제 유방암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유방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저렇게 허옇게 보이면서 이게 삐쭉삐쭉한 그런 햇빛이 비치는 듯 태양이 햇빛을 비치는 듯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정도면 뭐 학생도 알고 간호사도 알고 뭐 인턴도 알고 리전트도 알아.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그 유방 사진을 찍어서 이 작은 그 석회화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저걸 판독할 수 있는 의사의 눈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 면허가 다 있는데 운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작은 것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진 의사를 만나야 조기 유방암으로서 완치를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진물이나 핏물이 날 때는 뭐 사진도 괜찮고 초음파도 괜찮은데 이렇게 진물, 핏물이 나오면 그 유두에 있는 구멍으로 약을 지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보면은 거기에 그 원인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그 유두에는 구멍이 16개는지 18개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느 구멍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의사는 알죠. 그냥 본인은 그냥 브레이저에 피가 묻었대요. 이 브레이저에 진물이 묻었대. 이 정도뿐이 모르지. 그 생각 못 하는데 우리는 이 핏물, 진물이 나오는 구멍을 보면 그 유방암 중에 어느 방향에 암이 있는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전문가의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석회화 이런 건 별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 언뜻 보면 뭐 이 전체 유방이 암덩어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 가슴에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친구하고 이렇게 뭐 좀 속된 말로 야매로 이렇게 유방을 키운 거예요. 뭘 가지고 키웠어? 결국은 촛물 가지고 키운 겁니다.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또 넣는 것들이 많아요. 뭐 실리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본인 지방을 넣기도 하는데 물론 모양은 근사이지만 이제 자기 지방을 넣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석회화가 되면은 이게 뭐 조기 유방암 진단에는 이렇게 좀 혼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백을 넣으면 이 백도 아까 보시다시피 작은 석회화가 보이겠어요? 그냥 허옇게만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저거 넣어서 뭐 내가 정말 뭐 배우를 꼭 더 인기 있는 배우가 되겠다면 할 수 없지만 제일 처음에 얼마 전에는요 수시 대학 입학을 했는데 그 시간이 남으니까 뭐 신문에 났던 거예요. 뭐 성형외과의 여고생들이 줄 섰다. 이건 이제 물론 요새 그 영어로 하면 her face is her fortune. 이뻐야 뭐 이쁜 거에 재산이다 했지만 사실은 이제 시집 가게 되고 그러면은 다 커지니까 미리 어려서부터 한다는 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가슴이 커야 뭐 직업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 또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진에 무슨 석회화도 있고 멍울이도 있고 뭐 그럴 때는 결국은 그건 지금까지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니까 결국 그림자 가지고 이게 확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그림자 두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를 가지고 이 사람 누군가 모르잖아요. 암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결국은 세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검사 저렇게 바늘로 해서 그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서양에서는 좀 편하게 이렇게 엎드려서 하죠. 여기에서는 방금 전에는 제가 이 침대에서 간단히 이렇게 하니까 뭐 이 검사비도 이렇게 뭐 주사기 하고 뭐 이제 암세포 염색하는 값 한 35,000원, 4만원이 되는데 이런 테이블은 비싸지 않겠어요? 그게 30만 불이에요. 그럼 저 이제 의사가 아래서 하는데 편하긴 하지만 이제 한국 사람 가슴이 적기 때문에 저렇게 그 구멍으로 내려올 가슴이 별로 많잖아요. 이게 저럴 필요는 없죠. 이렇게 유두에서 진물, 핏물이 나올 때 이렇게 그 내시경이 있습니다. 얼마나 작으면 그 유두에 있는 구멍에 그 관을 넣어서 저렇게 사진 촬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저런 것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로 안 쓰죠. 그리고 이제 유방암은 우리가 이제 암은 두 가지네요. 혹을 만드는 고형암, 백혈병처럼
그냥 돌아다니게만 하는 암. 이때는 고형암이면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원칙이고, 두 번째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방암은 이제 항호르몬제를 하는 게 특징적인 거죠. 이제 최근에는 면역요법까지 다 하죠. 또 나아가서 이제는 표적 치료도 하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 오바마 씨가 그 프리시전 메디슨이라 해서 정밀의학으로 치료를 하자. 그 말은 그 지금까지 한 치료 더하기 유전자까지, 유전자 요인까지 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은 지금 이 시대별로 많이 발전한 거죠. 이 1896년도에 처음으로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의 의존성이라는 것을 처음 발표를 해요. 영국의 그 비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발전을 했죠.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형암은 수술이 1차적입니다. 이게 혹이 있는데 수술하시죠 하는 게 제일 완치율이 높은 거예요. 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물론 아주 작아서 그걸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대부분은 수술하고 나서 그런 걸 해야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이런 명화 속에 유방암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이제 누구냐면 이 여자가 다윗 왕의 뭐 첩이라고 하면 그렇고 어쨌든 다윗 왕이 맞은 그 여자인데 이 사람 이름이 밧세바예요, 밧세바. 근데 지금 여기 왼쪽 가슴 보면은 좀 거무스름하잖아요. 그게 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인류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 다윗 왕과 살면서 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을 낳은 그 여자예요. 옛날에는 뭐 유방을 이렇게 그냥 마취도 없이 완전히 작두하듯이 떼냈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술을 했지만 항암제가 개발되고 나서 훨씬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태리의 국립암센터 베로네즈가 1981년도 제가 1986년도에 이런 훨씬 좋은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아까 그 전 두 가지 방법은 수술하고 나서 자살하거나 이혼하거나 뭐 직장 그만두거나 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훨씬 좋아진 거죠. 이게 삶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옆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 점선들은 이 금들은 방사선 치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암이 유방에 이게 커다란 그 암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옛날 같으면 무조건 뭐 다 잘라야 되는데 이것을 이 항암제를 3번을 미리 수술 전에 하고 나니까 훨씬 줄어졌잖아요. 근데 이걸 3번을 더 하고 그러니까 토탈 6번을 하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원래 조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 획만 딱 제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방이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이 거의 유방을 보존시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유방을 보존하는 빨간 그 유방 보존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는 겨드랑이도 임파선도 옛날에는 무조건 다 잘랐지만 지금은 암이 전이됐을 가능성 있는 경우만 자르니까 이 팔 부기, 이게 팔의 그 림프종이 훨씬 덜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자잘한 암이 쫙 깔렸을 때 피부와 유두가 괜찮으면 그 피부와 유두를 다 자르기는 게 쉽지만 그래도 살려서 지금 그 브레이저 라인으로 해가지고 유방 암이 있는 옷을 다 제거하고 지금 백을 넣어줬어요. 제가 이 오른쪽 보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양쪽 다 그래가지고 둘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을 넣어주니까 얼마나 좋아. 이 사람이 유방 다 없어지면 자살하든지 이혼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훨씬 좋은 거죠. 이거 뭐 이 라인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어쨌든 이제는
유방암의 그 조기 진단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치료 기술이 수술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는 옛날 같은 무조건 다 떼야 오래 살 것 같았지만 지금 그렇게 안 떼고도 이렇게 같이 다 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저희들 유방암 전문하는 사람은 이런 재발률도 중요시하지만 미용 효과도 역시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이게 겨드랑이 림프절도 이렇게 그 찾아낸 특수 그 기계가 있습니다. 이걸 내비게이터를 하는데 이제 아까 무조건 다 떼던 시대가 얼마 전에요. 그러면 이제 팔이 많이 붓는데 이걸로 해서 의심되는 그 암 림프절만 떼고 나서 이제 그 꼬매면 훨씬 예쁘게 돼요. 어떤 때는 유방암을 이렇게 이 겨드랑이 지금 림프절 빼냈죠. 그 다음에 유방암 있는 데 뗐는데 저 구멍이 유방암 뗀 데가 너무 넓으면 꺼질 거 아니에요. 꺼지는데 이런 그 인조물 이런 걸 메쉬라는데 이거 탈장 수술할 때도 써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꾸밉니다. 훨씬 좋잖아요. 나중에는 유방암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최근에 이렇게 좀 크더라도 암 이렇게 거의 뭐 8, 9cm 되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이게 떼고 나서 이런 위에 회색 비슷한 거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 피부로 만든 그 일종의 상품인데 사람 피부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 남이 살을 자기한테 주면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부작용을 없애는 거가 그 사람의 세포를 없애고 그 결체 조직만 넣는 거거든요. 이걸 넣으면은 이렇게 물속에 부풀려 가지고 이걸 꼬매 가지고 그 빈 공간에 이걸 갖다 넣어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나머지 그 유방 그 조직 그 변두리 있는 조직에 꼬매놔요. 그러면 이제 꼬매 넣으면 저게 이 실핏줄이 들어갑니다. 저 속으로. 사람 피부에서 만든 거니까. 진피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걸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꼬매면 거의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좋다 이거죠. 이제 백을 넣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다 뗄 때는 이제 저렇게 다 떼고 그 아랫배로 갖다가 이식을 해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우측 유두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유두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그 타투잉 뭐라 하나 이게 문신을 한 거예요. 문신을 하기도 하고 피부로 또 유두하고 비슷하게도 만져줍니다. 미국도 이렇게 유방 보존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보존 수술하면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방사선 치료법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 해요. 왜냐하면 유방이 너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이제 방사선 치료도 수술하고 바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은 미국에서 개발됐는데 수술하자마자 끝나기 전에 피부를 제거하기 닿기 전에 이런 걸로 방사선 치료를 옛날에는 4분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2분만 하는 이런 기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1달 반씩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작은 경우는 지금도 뭐 30번, 27번 내지 33번 하는데 지금 저런 걸로 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단 2분에 끝낼 수 있는 기계가 개발이 됐는데 아직 한국에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들어올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멀리 살잖아요. 한국은 뭐 사실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방사선 치료 하시오 그러면은 뭐 같은 서울이면은 늘 올 수가 있거든요. 올 수가 있어. 그렇지만 뭐 이제 대전이나 무슨 창원, 뭐 광주 그런 못 오잖아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서울, 경기 사람 우리가 입원을 못 시키고 멀리 있는 사람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방사선 시설이 있는 병원이 있으면 또 그리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바로 방사선 치료하는 것이 훨씬 부작용도 적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좋고, 그런데 아직 이 기계가 없어요. 이게 조만간 지금 한국식약청에서 이제 인정을 했다라고 일단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정식으로 수입이 되기 위해서는 좀 당분간 기다려야 되겠죠.